50대 가정부와 결혼한 70대 대물 재벌 회장님의 사랑. 회장님, 무서우면 더 가까이 와도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에 기대었어요. 그리고 침실로 올라가 마음을 확인했죠. 회장님의 몸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저는 지난 시절 잊고 있었던 젊은 날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올해 48살이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카페 체인점 3호점까지 운영하는 꽤 잘 나가는 사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1호점에 출근해서 원두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매출 보고서를 확인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까지 바쁘지만 보람찬 일상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더라고요.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갑자기 몰려온 빚독촉, 그리고 남편은 책임지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카페 3호점도 모두 정리해야 했고 아파트도 팔아야 했죠. 그렇게 원룸으로 이사 온 게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뭐라도 해야 했어요. 나이 50에 가까워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고민 끝에 가정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에서 가정부로.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소개받은 곳이 바로 장도연 회장님 댁이었습니다. 74세에 은퇴한 재벌 회장이라고 했어요. 서울 한남동에 있는 큰 저택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당이 정말 넓더라고요. 첫 출근 날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키가 큰 할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요. 흰 머리에 정갈한 옷차림. 나이에 비해 꼿꼿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김서연 씨죠? 저는 장도연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재벌 회장이라면 좀 더 거만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도연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혼자 계세요? 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바빠서요. 쓸쓸한 미소를 짓는 모습에 마음이 짠했어요.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거였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까지. 예전에 카페에서 음식 만들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연 회장님이 주방으로 오셨어요. 서연 씨,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같이 드시겠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고용주가 가정부에게 같이 먹자고 하다니. 처음엔 사양했지만 워낙 정중하게 부탁하셔서 결국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맛이에요. 도연 회장님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대접받는 게 그리웠을까요? 회장님도 요리를 좋아하세요? 젊었을 때 아내한테 배웠죠. 지금은 라면 끓이는 것도 서툴러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딘가 쓸쓸해 보이셨어요.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구나.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막상 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도연 회장님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원룸에 도착해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내일이 기대됐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도연 회장님과 저 사이에 묘한 일상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요리를 시작하면 어김없이 주방으로 오셨거든요. 처음엔 감시하시나 싶어서 긴장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 양파는 어떻게 써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칼집을 내고 가루로 썰어주시면 돼요. 도연 회장님이 진짜로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74세 나이에도 서툰 손놀림으로 열심히 따라 하셨어요. 보는 제가 더 조마조마했죠. 회장님, 다치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요. 서연 씨가 없을 때도 혼자 해먹을 수 있게.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런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늘은 이렇게 옆면을 눌러서 으깨면 껍질이 잘 벗겨져요. 오, 신기하네요. 처음 알았어요. 도연 회장님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재벌 회장이라고 하지만 요리 앞에선 그냥 배우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 같았거든요. 서연 씨는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잘하세요? 카페 할 때 메뉴 개발도 제가 했거든요. 손님들이 좋아하는 맛을 찾으려고 많이 연구했어요. 그때가 그리우시겠어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그리운 거죠, 물론.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말로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가끔요.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서연 씨가 오시고 나서 이 집이 살아났어요. 서연 씨 없으면 집이 텅 비어 보입니다. 도연 회장님의 말에 심장이 쿵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진심 어린 목소리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요리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며칠 후였어요. 도연 회장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상 위 달력을 보게 됐습니다. 며칠 뒤 날짜에 작은 글씨로 생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깜짝 미역국을 끓여드리면 어떨까? 생일엔 미역국이죠. 도연 회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그날 저녁 일찍 퇴근해서 재료를 준비했어요. 좋은 소고기도 사고 미역도 깨끗이 불렸죠. 생일 당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죠. 도연 회장님이 일어나실 시간에 맞춰 상을 차렸습니다. 회장님, 아침 드세요. 오늘 미역국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 회장님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그 순간 도연 회장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시면서도 감동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곧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청소하다가 달력에서 봤어요. 죄송해요, 함부로. 아니에요. 고마워요. 도연 회장님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한번 저어 보시더니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회장님, 왜 안 드세요? 맛이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맛있어 보여요. 하지만 여전히 드시지 않으셨어요. 숟가락을 놓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미역국이랑 똑같아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분 생각이 나신 거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도연 회장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평소에는 항상 의젓하고 든든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그냥 아내를 그리워하는 외로운 남자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아니에요.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도연 회장님이 억지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상처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다른 걸 차려드릴게요.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그날 도연 회장님은 결국 미역국을 드시지 못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일로 우리 사이에 뭔가 변한 게 있었어요. 단순히 고용주와 가정부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픈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되는 사이가 된 거죠. 도연 회장님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어요. 뉴스에서 폭우 경보가 내렸다고 했지만 설마 했죠. 오후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하늘이 갑자기 터져버렸습니다. 싸. 바깥이 온통 물벼락이었어요. 현관에서 우산을 펼쳐봤지만 소용없었죠. 바람이 너무 세서 우산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서연 씨, 이런 날씨에 어떻게 가세요? 도연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밖을 내다보시더니 고개를 젓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까지만 뛰어가면 돼요. 안 됩니다. 다치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도연 회장님의 제안에 당황했어요. 고용주 집에서 하룻밤을 묵는다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바깥 상황을 보니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안채에 방이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결국 그날 밤은 도연 회장님 댁에서 보내게 됐어요. 안채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침대도 포근하고 이불도 좋더라고요.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낯선 곳에서 자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도연 회장님과 같은 집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밤 11시쯤 됐을까요?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와봤어요. 안채 처마 밑에 서서 비 오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 회장님이었어요. 잠 안 오세요? 네, 빗소리가 너무 커서요. 회장님도 그러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날이면 잠을 못 이뤄요. 도연 회장님이 제 옆에 서셨어요. 둘이서 나란히 빗소리를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 아내도 비 오는 날 잠을 못 잤어요. 그럴 때면 둘이서 이렇게 처마 밑에 나와 있곤 했죠.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내분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죠. 좋은 추억이시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사람은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저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은 게 많았거든요.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저도 그래요. 결혼 생활할 때는 서로 바빠서 대화도 별로 안 했는데 혼자 지내다 보니 그런 일상이 그리워져요. 서연 씨도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사실 완전히 괜찮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외로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았죠. 하지만 도연 회장님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혼자 견뎌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도연 회장님의 따뜻한 말에 목이 메었어요. 오랫동안 누구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위로받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처마를 타고 빗물이 튀어서 옷이 젖을 정도였죠.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휘청거리는 순간 도연 회장님이 재빠르게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 품에 안기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품이었어요. 괜찮아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심장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죠. 저는 그 품에 잠시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정감이었어요. 네, 고마워요.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어요. 저택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죠. 아!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놓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당황했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제가 불안해할까봐 더 꽉 잡아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죠. 회장님, 무서우면 더 가까이 와도 돼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정전은 10분 정도 계속됐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오갔어요.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게 느껴졌죠.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연 회장님의 눈에서 저와 같은 떨림을 봤습니다. 무언가 변한 게 있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도연 회장님과 손을 잡았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세수를 하고 안채를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커피 향이 났어요. 도연 회장님이 이미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엔 제가 아침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서연 씨는 잘 주무셨어요? 도연 회장님이 돌아보시는데 눈빛이 어젯밤과 달랐어요. 더 깊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감사했어요. 어젯밤에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도연 회장님이 갓 내린 커피를 컵에 따르셨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하시는 게 보였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게 내미셨습니다. 서연 씨가 좋아할까 해서 조금 진하게 내렸어요. 커피를 받는 순간 손이 살짝 닿았어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연 회장님도 같은 걸 느끼셨는지 잠시 머뭇거리시더라고요. 맛있어요. 향이 정말 좋네요. 커피를 마시며 말했지만 사실 맛은 잘 모르겠어요. 온 신경이 도연 회장님께 가 있었거든요.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계속 주저하시더라고요. 서연 씨, 네. 갑자기 도연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이 되셨어요. 커피컵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시는 거예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서연 씨에 대한 생각이요. 처음엔 그냥 고마운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의젓하신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마치 소년처럼 서툰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재벌 회장이 저 같은 가정부에게 고백을 하시다니. 회장님, 갑작스럽죠? 저도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확신했어요. 서연 씨 없으면 안 되겠다고. 도연 회장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 불안한 눈빛. 이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제 마음도 같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회장님이 좋아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도연 회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현실을 이야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재벌 회장이시고 저는 그냥 가정부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때문에 회장님이 손가락질 받으시면 어떡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현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아무리 마음이 통해도 신분 차이는 엄연한 현실이었죠. 서연 씨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다른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서워요. 이미 한번 모든 걸 잃어봤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음은 같지만 현실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도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하지 않으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도연 회장님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꽃을 꺾어다 주시기도 하고 제가 좋아할 만한 차를 준비해 주시기도 했죠. 금요일 오후였어요. 일을 마치고 있는데 도연 회장님이 오셨어요. 서연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요? 같이 바다 보러 가면 어떨까요? 날씨도 좋고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도 하고 바다 구경 제안에 가슴이 설렜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외진 곳으로 가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도연 회장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가고 싶었어요. 계속 집에서만 만나니까 답답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서연 씨와 함께 바다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연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중년 남자 목소리였어요. 도연 회장님의 장남이 오신 거였죠. 얼굴이 아버지를 닮아서 준수한 인상이었는데 표정이 딱딱해 보였어요. 민준아, 갑자기 웬일이야? 도연 회장님이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죠. 서류 가져다 드리려고 왔는데. 누구세요? 장남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김서연 씨예요. 우리 집 가정부. 아, 그렇군요. 장남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때 도연 회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바다 이야기 다시 생각해봐요. 그 순간 장남의 눈빛이 변했어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장남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날 이후로 도연 회장님과 대화할 때도 혹시 누가 보고 있나 싶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바다 구경 이야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화요일 오후 청소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현관에서 장남을 만났어요. 정장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이 아버지보다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김서연 씨죠? 네, 안녕하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장남의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와 어떤 사이세요?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못했죠. 지난번에 바다 구경 이야기 들었어요. 가정부와 고용주가 그런 약속을 하나요? 장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회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산을 노린다니. 이런 모욕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74세 할아버지한테 왜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외로우시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나이 든 부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회장님을 진심으로. 진심? 웃기지 마세요. 가정부 주제에 무슨 진심이에요? 가정부 주제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아버지께 이상한 생각 품지 마세요. 알겠어요? 장남이 협박하듯 말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장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정부 주제라는 말이 특히 아팠어요. 제가 정말 분수를 모르고 있었나 싶었거든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혼자 있기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은지야, 엄마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네, 뭐든지 말해보세요. 만약에 엄마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은지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누가 있어요? 아니야, 그냥 가정에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심스럽게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에서 어른이신 분과 가까워졌다고 했죠. 그분이 몇 살이세요? 70대 중반. 엄마, 그건 너무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놀라는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아니에요,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 은지도 반대하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건 장남과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소리 듣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생각해 보세요. 알았어. 그냥 물어본 거야. 엄마,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일찍 자렴.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도연 회장님 댁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생각하니 그리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장남의 모욕적인 말, 딸의 걱정 섞인 반대. 모든 게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도연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서연 씨, 도연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착잡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만요. 급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도연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도연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장남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아무 일 없어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도연 회장님은 속지 않으시더라고요. 서연 씨, 그 미소는 진짜가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도연 회장님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제 거짓말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드신지 모르지만 혼자 견디지 마세요. 11월 말 갑자기 추워지면서 독감이 유행했어요.
도연 회장님도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하시더니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했는데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더라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침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서 아침 산책을 하실 시간이었거든요. 조금 몸이 안 좋아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시더라고요. 열이 나세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정말 뜨거웠습니다. 고열이 나고 계신 거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겠죠. 안 돼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독감이라며 며칠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장님, 제가 돌봐드릴게요. 서연 씨가 옮을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날부터 정말 간병을 시작했어요. 이 시간마다 해열제를 챙겨드리고 물을 자주 드시게 했죠.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였습니다. 오늘은 닭죽이에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서연 씨가 만든 거면 맛있을 거예요. 도연 회장님이 힘없이 웃으며 한 숟가락 드셨어요. 그런데 삼키기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아요. 며칠간 이런 식으로 돌봤어요. 밤에도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죠. 안채에서 묵으면서 이 시간마다 일어나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서연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빨래도 매일 했어요. 열이 나면서 옷이 자주 젖었거든요. 그때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죠. 처음엔 민망해 하시던 도연 회장님도 나중에는 그냥 맡기셨어요. 미안해요, 서연 씨. 이런 패까지 끼치게 돼서.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 힘들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신경 써야 하니까. 하지만 도연 회장님이 아프신 모습을 보니 더 정성껏 돌보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무서웠어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는데 갑자기 눈을 뜨시더라고요. 서연 씨, 고마워요. 말씀 마세요. 힘 빼지 마시고 쉬세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분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나서 저도 놀랐어요.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도연 회장님이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열 때문인지 정말 감동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에 제 가슴도 뭉클했습니다. 서연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 날부터 열이 조금씩 내려갔어요. 죽도 잘 드시고 기침도 줄어들었죠. 일주일 만에 거의 회복되셨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장남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버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표정이 이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서연 씨가 잘 돌봐줘서. 김서연 씨가요? 장남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간병해줬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도연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장남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남이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으로 존댓말을 쓰시는 거였죠. 며칠 전 모욕적인 말을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이런 분 찾기 어려워요. 장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아버지를 돌보는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남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저를 볼 때도 예전처럼 의심스러워하지 않았죠. 도연 회장님이 아프실 때 제가 어떻게 돌봤는지 직접 봤으니까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웠어요. 도연 회장님이 완전히 회복된 후 말씀하셨어요. 저도 좋았어요. 회장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어 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장남과 딸의 반대가 있었지만 적어도 장남의 마음은 조금 바뀐 것 같았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도연 회장님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을 함께 드시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서연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이야기일지 예상은 됐지만 실제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플 때 서연 씨가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제 가정부가 아니라 내 아내로 살아주세요. 드디어 나온 이야기였어요. 도연 회장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였죠. 회장님, 나이가 많아서 오래 함께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서연 씨와 함께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연 회장님과의 시간들, 서로를 돌보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도연 회장님께 답을 드렸어요. 네, 함께 살고 싶어요. 도연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양쪽 자녀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죠. 먼저 딸 은지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저번에 전화로 이야기한 그분 기억나? 네, 기억해요. 혹시 결혼하기로 했어.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심각하게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 눈보다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해. 은지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언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봤어?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잖아. 그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행복이니 내가 지켜봐줘. 제발. 긴 대화 끝에 은지가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반대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그분을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요. 엄마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고마워, 은지야. 이제 더 어려운 일이 남았어요. 장남을 설득하는 것이었죠. 며칠 후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시죠? 회장님과 결혼하려고 해요. 장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말 진심이세요? 네.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버지 재산은 생각 안 하세요? 전혀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장남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 돌보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서연 씨가 정말 아버지를 아끼신다는 걸. 고마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면 축복해 드릴게요. 대신 아프게 하시면 가만두지 않아요. 당연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두 자녀 모두의 동의를 얻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진심을 전하니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도연 회장님 댁 마당에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하나둘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서연 씨, 매화가 다 피면 결혼식을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요? 네, 큰 잔치는 필요 없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도연 회장님의 제안이 좋았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따뜻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어울렸거든요. 3월 말 매화가 만개한 날을 택했어요. 마당에 작은 무대를 만들고 의자 10대개를 놓았습니다. 초대받은 분들은 정말 소수였어요. 제 딸 은지, 도연 회장님의 장남 민준 씨, 그리고 몇 분의 지인들. 결혼식 당일 아침 긴장돼서 잠을 못 잤어요.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한 한복을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58세에 다시 입는 신부 한복이었죠. 엄마, 정말 예뻐요. 은지가 뒤에서 저를 도와주며 말했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딸이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내가 이해해줘서. 엄마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도연 회장님도 새 양복을 입고 멋지게 차려입으셨어요. 74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단한 혼례식이 시작됐어요.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매화 향기 가득한 마당에서 치르는 결혼식이 훨씬 의미 있었어요. 두 분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히 약속했어요. 도연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축사 시간이 됐어요. 은지가 먼저 나섰습니다. 엄마,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엄마가 웃으면 나도 좋아요. 행복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정말 커 보였습니다. 이어서 민준 씨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동안 외로우셨죠? 이제는 아니에요. 서연 아주머니, 아버지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저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완전히 마음을 열어준 거였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작은 피로연도 마당에서 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을 차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저녁이 되어 모든 분들이 돌아가시고 우리만 남았어요. 매화 향기가 진한 마당에서 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네, 서연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되죠? 물론이에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도연 회장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핸드드립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수한 된장국을 끓여 아침상을 차렸고요. 오늘 커피는 어때요? 완벽해요. 된장국은 어떠세요? 집 된장국이 최고죠.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일상이 됐어요.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맞춰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놀러 왔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나이 차이는 문제 없어요? 전혀. 오히려 서로 많이 배워. 민준 씨도 가끔 들러서 안부를 물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걱정과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모든 분들이 우리 결혼을 축복해주고 계셨습니다. 매화가 다시 피는 봄이 왔어요. 작년 이맘때 결혼식을 올렸던 그 자리에서 도연 회장님과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과 용기였어요. 50대 후반에 다시 찾은 사랑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이 주는 두 번째 봄을 우리는 함께 맞이하고 있었어요. 홀로 떠난 속초 여행에서 60대 변호사를 만나 재혼하고 한 달 뒤 날벼락 맞았습니다. 그 사람과 재혼한 후 한 달 저는 그 사람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런데 재혼을 못마땅해 한 그의 조카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집 아직 우리 이모 명의예요. 이모. 몇 년 전에 사별한 그 사람의 전처였어요. 나와 재혼했음에도 아직도 전처를 그리워하는 건가? 나에게 재혼을 하자고 한 건 순전히 나를 도구로 여겨서인 건가 싶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사그러질 때쯤 그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65세 고윤정입니다. 지금 속초에 혼자 여행 왔습니다. 바닷가 근처 민박집을 잡았는데 창문만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려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거드니 끝없이 펼쳐진 동해바다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보다는 조용한 바닷가가 더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는 신흥사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절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비우고 싶었거든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막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미용실도 정리하고 이제는 진짜 온전히 제 시간이었습니다. 신흥사에서 절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고, 당신이 걱정했던 것만큼 외롭지 않다고요. 오히려 이렇게 혼자 여행도 올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집안에서만 살았을까? 결혼하고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결심했죠.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나자고요. 속초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넓고 시원한 바다 앞에 혼자 서보고 싶었죠. 민박집도 일부러 조용한 곳으로 골랐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곳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민박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가방에 남자분 옷이 들어있더라고요. 검은색 정장 셔츠였는데 정말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서요. 민박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어쩐지 같은 시간대에 온 다른 손님분과 가방이 바뀌었나 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짐을 찾으러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별일 아니겠거니 하면서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박집 마당으로 한 남자분이 걸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듬직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죠.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참 안정적이었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딱 적당한 속도로요. 그분이 현관에 서서 사장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어요. 짐이 바뀐 일로 화를 내거나 그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담담하게 상황을 정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가방을 바꿔드려야 한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도 단정했어요.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눈빛이 참 온화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가방을 잘못 가져간 것 같네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저도 모르고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가방을 바꿔주면서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왜인지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분은 백성기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저도 고윤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마치 어디서 본 적 있는 사람 같은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바다를 함께 걷던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의 얼굴이 무너지는 걸 봤죠. 다음 날 아침 속초 중앙시장에 갔습니다. 혼자서도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오징어 순대도 사고 물오징어도 구경하면서 천천히 돌아다녔죠. 그런데 젓갈 가게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 어제 민박집에서 본 분 아닌가. 백성기 씨였습니다. 혼자서 명태 젓갈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가게 아저씨가 맛을 보라고 하시는데 정중하게 사양하시는 모습이 참 점잖았어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어제 그분이시네요. 백성기 씨가 돌아보더니 빙그레 웃으셨어요. 정말 반가워하시는 표정이었죠. 고윤정 씨. 여기서 뵙네요. 시장 구경 나오셨구나.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백성기 씨도 혼자 여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 2년 됐다고 하셨어요. 혼자 여행도 오시는군요. 네, 그냥 답답해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생각만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발걸음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더라고요. 아마 둘 다 바다가 보고 싶었나 봐요. 해변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오후였죠. 저희는 모래사장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백성기 씨의 걸음 속도가 제 걸음과 딱 맞았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참 편안한 속도였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시죠?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그런데 백성기 씨가 잠깐 멈춰 서시더라고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참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분의 표정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편한 게 아니라 익숙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혼자라는 건 편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가 없어진 다음부터는 모든 게 혼자니까요. 밥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도 혼자 보고 처음엔 적적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그랬나? 편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였나? 혼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익숙해진 거였나 싶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백성기 씨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마음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같이 걷다 보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나쁘지 않네요.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을까 싶었어요.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더 걸었습니다. 대화가 끊어져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백성기 씨는 가끔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바다에 던지시기도 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갈 때쯤 저희는 민박집으로 돌아왔어요. 헤어지면서 백성기 씨가 말씀하셨어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또 바다 구경 가실래요? 저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살며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끼같이 먹었고 3번 만났을 뿐인데 그 사람은 내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싫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속초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성기 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서울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정말 정중한 말투였어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답했습니다. 첫 만남은 종로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백성기 씨는 정말 시간에 정확하신 분이더라고요. 약속 시간 5분 전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죠.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는 모습이 참 예의 바른 신사 같았어요. 속초 여행은 어떠셨나요?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백성기 씨는요?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속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백성기 씨는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미용실 운영하다가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주에도 만났어요. 이번엔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가을이라 단풍이 참 예뻤어요. 백성기 씨가 가끔 벤치에 앉자고 하시면 저희는 그냥 앉아서 사람들 구경을 했어요. 말이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만남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찻집에서 전통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백성기 씨가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윤정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진지해졌어요. 백성기 씨의 표정도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죠. 저는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 혼자보단 함께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혼 이야기인가 싶었죠.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아직 제대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너무 성급했나요? 그런데 고윤정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백성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백성기 씨와 함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결혼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백성기 씨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은 인생 혼자보단 함께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이 잔향처럼 울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혼자보단 함께가 나을까? 지금까지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백성기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백성기 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저는 말했어요. 저도 혼자보단 함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요. 백성기 씨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큰 결혼식은 부담스러우시죠? 저희끼리 조용히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2달 후 저희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고 정말 조용히요. 증인도 구청 직원분이 서주셨죠. 그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아직 우리 이모 명의예요. 그 순간 난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재혼한 지 딱 1달이 지났습니다. 백성기 씨 집으로 이사한 지도 1달이었죠. 서초구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백성기 씨가 혼자 살던 집이라 여자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많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백성기 씨는 동네 도서관에 가셨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 신발장도 정리하고 거실 소파도 새로 배치해보고 있었죠. 이제 정말 우리 집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백성기 씨가 일찍 오신 줄 알고 벌써 오셨어요? 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현관으로 나가보니 전혀 모르는 여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표정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말하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여기 누가 사세요? 네,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저는 백한솔이라고 합니다. 이 집 원래 주인의 조카예요. 그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는 직감이 왔죠. 백한솔 씨가 현관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여기 아직 우리 이모 명의예요. 그러니까 제 고모 말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백성기 씨가 전처 이야기는 하셨지만 집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냥 정리 다 됐다고만 하셨는데요. 죄송한데 지금 남편이 없어서요. 조금 이따 오실 텐데.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백한솔 씨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으시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얼른 백성기 씨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여보, 집에 백한솔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전화 너머로 백성기 씨가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죠. 지금 갑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세요. 20분 후 백성기 씨가 헐레벌떡 돌아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백한솔 씨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한솔아, 갑자기 와서 놀랐구나. 삼촌, 이분이 새로 결혼하신 분이세요? 응, 고윤정 씨야.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백한솔 씨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이 집 아직 저희 이모 명의로도 돼 있어요. 여긴 제 가족 집이었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뭔가 엄청난 문제에 휘말린 기분이었죠. 백성기 씨도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정리됐다고 믿었는데 등기 이전이 누락됐나 봐요. 변호사한테 맡겨뒀는데. 삼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모가 유언으로 이 집을 저희 가족한테 넘겨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분이 사시고 계시니까 당황스럽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백성기 씨는 계속 사과하시면서 해결하겠다고 하셨지만 백한솔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일단 법적으로 정리될 때까지는 이 집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저희도 변호사와 상의해 볼게요. 백한솔 씨가 돌아간 후 집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백성기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계셨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윤정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집 문제가 있다는 걸요. 정말 몰랐어요. 변호사가 다 처리했다고 해서 그 순간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숨긴 걸까? 신뢰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그 사람은 내게 삶의 기적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무서워요. 백한솔 씨가 다녀간 후로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성기 씨는 계속 변호사와 통화하시고 서류를 뒤지시고 밤늦게까지 뭔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며칠 후 백성기 씨가 나가신 사이에 집 전화가 왔어요. 법무법인에서 온 전화였죠. 백성기 변호사님 계신가요? 보증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보증건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화를 받은 제가 직접 물어봤죠. 죄송한데 무슨 보증건인가요? 아, 그럼 가족분이시군요. 백 변호사님이 과거에 지인 보증을 서주신 건이 있거든요. 그분이 파산하면서 현재 3억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억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집 문제에 이어 빚 문제까지. 백성기 씨가 이런 걸 숨기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백성기 씨가 돌아오시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보증 빚이 3억이나 있다는 게 정말이에요? 백성기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한참을 말 못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안해요. 옛날 일이라 생각해서. 옛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갚아야 하는 돈이라면서요. 조금씩 갚고 있어요. 연금으로 월 50만 원씩.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느껴졌어요. 50만 원씩 갚으면 몇 년이나 걸리겠어요. 그동안 저도 같이 그 부담을 져야 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나이에 이런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야 하나? 조용히 혼자 살던 게 훨씬 나았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언니, 며칠 집에 있어도 될까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언니 집에 가서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집 문제, 빚 문제, 모든 걸 말이에요. 언니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 사람, 너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야? 혼자 살기 힘드니까 누군가 필요했던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설마 그럴까 싶었지만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도 만났어요. 미용실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는데 모두들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도망쳐. 더 늦기 전에. 윤정아, 내가 왜 그런 짐까지 져야 해? 혼자 편하게 살면 되잖아. 왜 굳이 그런 복잡한 일에 휘말려? 친구들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와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백성기 씨를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혼인무효 신청을 하기로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무효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신청서를 펼쳐놓고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백성기 씨의 따뜻했던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속초에서 함께 걸었던 바닷가, 손을 잡고 구청에 혼인신고하러 갔던 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복잡했어요. 신청서에 이름을 쓰려던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고윤정 씨이시죠? 서울대병원입니다. 백성기 씨, 응급수술 받으셨어요. 보호자로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아무리 실망했어도 백성기 씨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니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신청서는 그대로 두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방금 전까지 혼인무효 신청서에 서명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온통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난 상태였어요. 간호사분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급성 심근경색이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한솔이었습니다.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응, 삼촌 수술 잘 끝났어. 나도 지금 병원에 와 있어. 백한솔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올 줄 몰랐나 봐요. 전화를 끊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윤정 씨, 와 계셨네요. 네, 병원에서 연락 와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이웃분이 빨리 신고해 주셔서 그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남편이 혼자 쓰러져 계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안쓰럽더라고요. 몇 시간 후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 보이셨죠.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온몸에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백한솔과 저는 병실 밖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백한솔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고윤정 씨, 죄송해요. 네. 지난번에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말한 거요. 사실은 제가 감정적이었어요. 백한솔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뭔가 진심으로 이야기하려는 것 같았죠. 제가 이모를 잃고 나서 그 사람까지 뺏기는 게 무서웠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짠했어요. 백한솔도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었던 거였어요. 이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삼촌이 너무 외로워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모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삼촌이 쓰러지시고 나니까 혼자 계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백한솔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말했어요. 집 문제는 제가 정리할게요. 삼촌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요. 그런데 고윤정 씨, 삼촌 곁에 있어 주세요. 삼촌은 혼자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뭔가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백한솔도 결국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였구나 싶었죠.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밤을 샜어요. 남편이 잠들어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이용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정말 함께하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 새벽녘 남편이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윤정 씨, 여기 있었어요? 네, 병원에서 연락 와서요.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이게 돼서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죠. 괜찮아요. 이제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윤정 씨, 제가 말 못한 게 많아서 화나셨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났던 건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 말고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 손을 잡으면 다시 복잡한 일들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요. 남편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윤정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서로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손을 잡았지만 집에 오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몸이 약했어요. 약도 꾸준히 먹어야 했고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였죠. 저는 그런 남편을 돌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고민했어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어느 날 저녁 남편과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시간이었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윤정 씨, 저 때문에 힘들죠? 무슨 말이에요? 집 문제, 빚 문제. 결혼할 때 말 못한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는 차를 천천히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죠.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미리 말 안 해줬나 싶기도 했고요.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제안이 있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만의 방식이요? 저는 미리 생각해둔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미 며칠 동안 고민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첫째, 집 명의는 분리해요. 백한솔이 정리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재산도 각자 관리해요. 당신 빚은 당신이 처리하고 제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서로 부담 주지 말자는 뜻이에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윤정 씨까지 힘들게 할 순 없죠. 셋째, 생활 동반자 계약서를 작성해봐요. 법적인 부부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지내는 거예요. 남편이 잠깐 멈춰 생각했어요. 아마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라 놀랐나 봐요. 계약서라는 게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확실한 거 아닐까요? 의무보다는 선택으로 함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아플 때는 서로 돌봐주고, 외로울 때는 함께 있어주고. 하지만 각자의 삶도 존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관계로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윤정 씨, 정말 현명하네요.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에요. 어때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보실래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죠.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법무사에게도 문의해서 제대로 된 서류를 만들었죠. 생활비는 반반씩 부담하고 각자의 개인 시간도 보장하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상의하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언제든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고 함께 있고 싶으면 함께 있는 거죠.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말이에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네요. 오히려 더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더는 전통적인 부부가 아니라 인생 동반자가 되었어요.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했죠. 때로는 함께, 때로는 따로. 한 달 후 백한솔이 집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줬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도 했고요.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는데 둘이 살기에 딱 좋았어요. 우리 잘했죠? 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새 집에서 첫날 밤 저희는 각자의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했어요. 마치 기숙사 룸메이트 같은 기분이었죠. 편안하고 자유로웠어요.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속초에 왔어요.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였죠. 같은 민박집, 같은 바닷가, 그리고 같은 벤치. 모든 게 1년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집 문제도 해결됐고 빚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죠. 무엇보다 저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좋았어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1년 전에 여기서 처음 만났네요. 남편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의 어색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이제는 정말 편안한 사이가 되어 있었죠. 그러게요. 그때는 가방이 바뀌는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우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저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으니까요. 만약 그날 가방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해변을 걸으면서 남편이 물었어요. 후회 안 해요? 이렇게 복잡한 사람과 살게 된 거요. 무슨 소리예요?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집 문제, 빚 문제.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정말 그랬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도망치고 싶었고 혼인무효 신청서까지 썼었으니까요. 그때 내가 떠났다면 아마 지금도 혼자겠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을 거예요. 저도 다시 혼자가 되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떠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물론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런 관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전통적인 부부 관계였다면 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벤치에 앉아서 파도를 바라봤어요. 1년 전에도 이 자리에 앉았었죠.
그때는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였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난 그날부터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뭔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무슨 뜻이에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살아있긴 했지만 사라지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윤정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비슷한 기분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1년 전에도 이런 바람이 불었었는데 그때와는 기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잘하고 있죠? 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편하네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1년 전에도 이런 노을을 봤었는데 그때는 혼자였죠. 지금은 옆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내년에도 여기 와요. 좋아요. 매년 와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나 확인해 봐요. 그렇게 약속하고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요. 60이 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니요. 파도 소리가 끝없이 들려왔어요. 1년 전에도 지금도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들릴 거예요. 변하지 않는 바다 소리처럼 저희의 관계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손을 맞잡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두 번째 인연이 처음보다 더 깊이 당신을 안아준다고요. 저희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았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지금 느끼고 있었거든요. 70대 재벌 회장과 재혼한 56세 여성. 이 남자가 이런 사람일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2층엔 올라가지 말라는 남편.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속으로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어떤 비밀의 공간이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마침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저는 2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다 뭔지, 그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었던 건가? 나는 속은 건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그 사람은 어느새 제 뒤로 다가와 저를 일갈했습니다. 그 사람에겐 어떤 반전이 숨어 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라입니다. 제가 강도윤 회장을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56세였고 이미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흘러 있었죠. 대학에서 경영학 강의를 하며 겉보기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실 내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과 조교가 급하게 달려와서는 교수님, 방금 전화 받았는데요. 오늘 저녁 자선 강연 행사에서 강연하기로 한 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하네요. 주최 측에서 급하게 대타를 찾고 있다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대신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하더라고요.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행사장은 시내 한복판 고급 호텔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갔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기업인들과 사회 유명 인사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현대 경영에서 인간의 가치라는 주제로 30분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리셉션 시간이었는데 한 신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대성그룹 회장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언론에서 자주 봤던 얼굴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70세라고 하는데 정말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정정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네요. 제가 인사를 하자 강도윤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며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평소 같았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누군가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줘서였을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일 외에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상대가 거의 없었거든요.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강도윤 회장은 제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재벌과는 달랐어요. 문학의 조예가 깊었고 경영 철학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업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경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이 갔어요. 제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할 때 늘 생각했던 것들이었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느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집에 가셔야죠. 강도윤 회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쉬움이 역력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헤어지며 그가 명함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만 해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의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큰 꽃다발이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어제 즐거운 시간 감사했습니다. 강도윤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료 교수들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강도윤 회장의 구애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초판본이 연구실로 배달됐어요. 정말 귀한 책이었죠. 카드에는 교수님의 깊은 사색이 담긴 강의를 들으며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거나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보거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감정들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강도윤 회장이 파리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특별 전시회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해외여행을 함께 가자니 고민됐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파리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 호텔 로비에서 강도윤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정미라 교수님, 당신의 지성과 강단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 같은 늙은 남자지만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56살에 다시 찾아온 프로포즈라니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 주변에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학 동료들은 걱정했고 친구들도 성급하다고 말렸어요. 특히 제 아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회장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결혼을 해요? 게다가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정말 외로웠거든요. 강의실에서는 당당하지만 집에 혼자 돌아가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강도윤 회장과 함께 있으면 그런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정말 성대했습니다.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5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어요. 언론사들도 몰려왔고요. 다음 날 신문에는 70대 재벌 회장의 늦은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됐습니다. 저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강도윤 회장 옆에 서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는 결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신혼여행은 스위스로 갔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보며 강도윤 회장이 말했어요. 미라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줄게.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강도윤 회장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집이었어요. 3층짜리 대저택에 넓은 정원까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엔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전담 가정부까지 있었거든요. 첫날 강도윤 회장이 집안을 구석구석 안내해 줬습니다. 여기가 우리 침실이고 이쪽이 당신 서재예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정말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층에 올라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미라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저녁 8시 이후에는 2층 서재에 들어가지 말아줄래? 내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거든. 방해받기 싫어서 그래.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일하는 시간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저녁 8시만 되면 강도윤 회장은 서재로 올라가서 문을 꽁꽁 잠그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오래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가끔 서재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집안에 항상 잠겨 있는 방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1층 끝쪽에 있는 방 2개, 그리고 3층 다락방. 강도윤 회장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는 창고야. 오래된 물건들만 있어서 볼 게 없어라고 대충 넘겼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강도윤 회장의 태도였어요. 결혼 전까지는 그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많던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신문을 보고 있고 저녁에는 서재로 올라가 버리고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여보, 오늘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응, 그랬구나라고 대충 대답하고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 이야기에 그렇게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답답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강도윤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괜한 생각하지 마.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결혼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저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혼한 건 아닐까? 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알고 결혼한 건가? 집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강도윤 회장은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뭔가에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만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따뜻했던 이 집이 이제는 왠지 차갑고 무서운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저택에서 큰 파티가 열렸습니다. 강도윤 회장의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정치인, 기업인, 사회 유명 인사들까지. 저는 새 드레스를 입고 강도윤 회장 옆에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사람들이 부인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교수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정말 지적이어 보이세요라며 칭찬해 주었거든요. 저도 나름 사교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려고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였어요. 복도에서 몇몇 부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또 그러네. 전 부인들도 다 저렇게 행복해했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전 부인들이라니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뒤돌아서자 그 부인들은 급하게 말을 끊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 부인.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동정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마치 불쌍한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나서도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강도윤 회장한테 직접 물어볼까 했지만 요즘 그의 차가운 모습을 보면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강도윤 회장이 출장을 간 사이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평소 궁금했던 1층 끝쪽 잠긴 방으로 갔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봤는데 역시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문 위쪽 선반에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벽면 가득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강도윤 회장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결혼식 사진도 있고 여행 사진도 있고 더 충격적인 건 바닥에 놓인 아이 장난감들이었습니다. 작은 자동차, 인형, 블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라고 삐뚤삐뚤하게 쓰인 글씨도 보였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다 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윤 회장은 분명히 독신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이 여자들은 누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죠? 사진을 자세히 보니 여자들의 얼굴이 모두 달랐어요. 1명, 2명, 3명. 적어도 3명의 서로 다른 여자들과 결혼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고 저만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윤 회장이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급하게 사진들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도 원래 자리에 올려두고 거실로 뛰어갔어요. 미라야, 나왔어. 강도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여보, 일찍 오셨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강도윤 회장이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뭔가 눈치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강도윤 회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미라야, 쓸데없는 의심은 하지 마. 넌 그냥 나만 믿으면 돼.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하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치 제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강도윤 회장을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방에서 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계속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2층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강도윤 회장이 저녁에만 사용하는 곳이라 낮에는 비어 있었거든요. 책장을 정리하던 중 책 사이에 끼워진 작은 액자를 발견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눈매가 강도윤 회장과 너무 닮았거든요. 분명히 그의 아이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진을 숨겨놓은 걸까요? 만약 정말 고아원 후원 아이라면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때 강도윤 회장이 갑자기 서재로 들어왔어요. 뭐 하고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액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액자를 보고 강도윤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여보,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강도윤 회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예전에 후원했던 고아원 아이야. 참 착한 아이였는데.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다시 묻자 강도윤 회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옛날 일이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괜히 신경 쓰지 마. 그리고는 액자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집안 분위기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강도윤 회장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네. 뭐요? 그분이 오시면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분 말씀이세요? 젊은 여자분이요. 가끔 아이 데리고 오는 분 있잖아요. 그분 오면 집안이 시끄러워져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라고만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강도윤 회장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오지 마라. 지금은 곤란해.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조금만 참아. 누군가와 다투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급하고 초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 회장은 일찍 회사에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파티에서 들었던 전 부인들이라는 말, 잠긴 방의 가족 사진들, 아이 장난감들, 그리고 서재의 아이 사진.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옆집 할머니가 말한 젊은 여자와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강도윤 회장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와의 결혼은 대체 뭘까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설령